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은행 회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되게 난해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좀 익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BIS 자기자본 비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은행의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행의 자본 적격성 지표라고 이제 보통 을 말을 하는데, 얼마나 안정적이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8% 이상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자본 비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자본을 뭐예요?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눠요.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자기자본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게 뭐예요? 최소 8% 이상, 최소 8%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8% 이상. 어때요? 이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질수록 뭐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가중자산으로부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다. 자본 적격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려면 둘 중 하나잖아요. 자기자본이 높든지 아니면 위험 가중자산이 낮아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기자본이 높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자본이 높으니까 안정적이고, 위험 가중자산이 낮아지더라도 어때요? 위험한 자산들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자기자본은 이제 티어 1은 기본 자기자본. 우리가 이제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빼잖아요. 부채를 뺄 때 이제 기본 자기자본을 말하고, 티어 2는 뭐냐면 후순위 채권까지 포함을 해요. 후순위 채권까지. 후순위 채권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영구채가 있잖아요. 그냥 영구채라고, 영구채 비슷한 거다. 비스무리한 거다. 즉, 좀 채무증권이지만 어때요? 좀 자본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자본으로, 예, 예. 그래서 이러한 후순위 채권을 이제 포함하는 게 티어 2고, 그다음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출금을 우리가 대출 채권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수신을 해서 뭐예요? 수신이 예수부채, 예수부채죠. 돈을 받아서 어때요? 대출해주죠. 여신 대출 채권. 그럼 대출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여신. 그래서 이때 이자 주고 이때 이자 받고, 이 차이, 이자 차이로 뭐예요? 이게 님이라고 했죠, 님. 예. 수신과 여신의 금리차, 님. 예. 그 NIM.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대출금을 위험도에 따라서 재산출한 값으로서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위험이 낮으면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 경영 위험이 생기더라도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뭐예요? 8% 이상 유지가 된다면 뭐예요? 위기 상황에 대처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려면 어때요? 위험 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죠. 위험 자산은 어때요?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보통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M&A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용어는 MPL 비율이라고, 이건 뭐냐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있어요. 용어는 복잡한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신. 줄여자잖아요. 줄여. 수신은 받을 수. 신은 뭐 신용이잖아요. 신용을 주는 거고 신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신은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그렇죠.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대출을. 그러면 이게 대출하면 뭐예요? 이게 대출 채권이 되죠. 대출 채권. 자, 우리 대출 채권이 많이 쌓이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이게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회수 가능성. 우리가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어때요? 이 매출 채권도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출 채권도 회수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섯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정상, 유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다섯 가지를 나누어요. 정상은 뭐냐면 1개월 미만의 연체 또는 정상 상환 중인 그러한 채권들. 유주의는 뭐냐면 3개월 미만의 연체.
고정은 뭐냐면 3개월 이상의 연체. 그 회수 의무는 뭐냐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데 평가해봤더니만 회수가 의문시되는 여신. 추정 손실은 뭐냐면 1년 이상 연체로 대손상각 대상 여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이 고정 있죠. 이 고정. 이하니까 이쪽이요. 밑으로. 고정 이하. 이 고정 이하 이 세 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고정 이하 이 대출 채권 여신의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여신, 이게 총 여신이겠죠? 총 여신에서 총 대출액에서 고정 이하 분류 여신, 고정 이하로 이렇게 분류한 여신,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한 여신, 그 비율이라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대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대출 채권 자산이 자산인데 이 자산이 얼마나 건전하냐, 즉 회수 가능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고. 총 여신 비율 중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금액에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총 여신 중에서 고정 이하, 그러니까 뭐야,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금액의 비율이에요. 금액의 비율. 예. 자,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자산 건전성이 높잖아요. 고정 이하는 뭐예요? 회수 가능성이 좀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실 채권. 그렇죠? 부실 채권이나 무슨 무수익 자산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발생하기 힘든 그러한 자산. 그래서 이런 부실 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뭐예요? 자산 건전성이 높고, 이 비율이 높으면 자산 건전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보통 시중 은행들은 NPL 비율이 보통 한 1% 미만이더라고요. 많은 은행들이 2% 정도. 이제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PF 대출 비율이 높으면, PF 대출은 어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어떤 무슨 뭐 시행을 할 때, 그렇죠?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비율이 급격히 올라갈수록 어때요? NPL 비율은 고정이야. 왜냐하면 부실화될 확률이 크잖아요.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 대출은 뭐예요? 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민들은 잘 돈을 안 띄어먹어요. 돈 띄어먹는 사람들은 보통 크게 빌리는 사람들, 기업들이 많이 띄어먹지. 솔직히 서민들은 더 열심히 갚아요. 정말 돈 띄어먹는 사람들은 크게 빌리는 사람, 기업들이죠. 그래서 서민 대출이 높으면 이 비율이 좀 안정적이에요. NPL 비율이 안정적인데,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 행태를 관찰해야 돼요. PF 대출 비율이 얼마나 높냐, 서민 대출 비율이 얼마나 높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NPL은 아까 뭐예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했죠. NPL 고정 이하 여신 커버리지 레이시오. 이것은 뭐냐, 커버리지라고 해요. 그냥 이것은 뭐야, NPL 커버리지 비율,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요. NPL 커버리지 비율. 자, NPL 커버리지 비율은 뭐냐면, 고정 이하 여신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부실화될 그런 대출금들 총액이라고, 여신 총액. 그렇죠? 그 중에서 충당금 적립에, 우리가 대출 채권이 있으면 대출 채권에 뭐예요? 대손상각비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죠.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요. 나중에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미리 추정을 해서, 못 받을 금액을 추정을 해서 과거 자료들을 통계를 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뭐예요? 대손 충당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놨는다. 이 말은 뭐예요? 대출 이게 부실화 되더라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충당금 적립의 고정이하, 즉 NPL 커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뭐예요? 충당금으로 대출 채권이 부실화됐을 때 다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자본 건전성이나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충당금 적립액은 뭐예요? 그런데 충당금 적립은 정상 및 요주의에 대해서, 정상은 이거잖아요. 이거 정상. 여기다도 충당금도 설정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쌓기 때문에 단순히 정상 자산이 늘어나면, 봐봐요. 이게 고정이하 여신은 그대로 있어요. 정상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뭐예요? 이 충당금 적립액이 쌓이니까
이 금액 NPL 총액도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NPL 변동 없이 충당금이 늘어나 NPL 커버리지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만큼이고 충당금 비율이 높은 자산이 줄어들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낮아진다면 베스트. 좋은 거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이게 비율이 낮아져 버리면 그만큼 뭐예요? 충당금이 덜 쌓아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덜 쌓고 이것도 낮아지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손 삼각비라고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 얼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쌓는 거 이렇게 충당금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비용 처리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많이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안정적이지만 왜냐하면 미리 쌓놓으니까 보수적으로 처리하잖아요. 충당금을 많이 쌓놓으니까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충당금으로 그때는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정적이지만은 현재의 수익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NPL 커버리지 비율이 높으면 그렇죠. 자산 수익률은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던 거예요. ROA는 그렇죠. 자산 수익률은 이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이건 자본 조달. 이건 뭐예요? 조달된 자본으로 뭐예요? 어떻게 자산을 운용했냐? 그렇죠. 사용한 거죠. 사용한 거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순이. 그럼 뭐예요? 이 단기 순이익이 나중에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그럼 자산 수익률은 뭐예요? 이 자산 대비 이거예요. 물론 이제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항상 이것은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일정 기간이고 서로 평균을 내준다는 거죠. 자산 이 평균 그렇죠. 평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요. 자산 총액분의 단기 순이익이죠. 그렇죠. 자산 총액분의 단기 순이익.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리고 또 뭐예요? 자본. 뭐예요? ROE는 이 자본. 자기 자본이죠. 이 순자산 이 자본의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본 평균, 네,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이건 자산 총액. 이건 뭐예요? 경영자의 성과 평가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다고 했죠. 경영자의 성과 평가. 이것은 주주 수익률. 이런 부분들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산 수익률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 그렇죠. 회사의 모든 자산들을. 그래서 뭐냐면 금융자산의 운용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예견하지 못한 운용자산의 잠재적 위험의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는지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얻는 수입, 뭐 비자 수익, 업무 수입 등 이러한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도 않는데 얻는 그러한 어떤 장부 외 거래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수입의 크기에도 좌우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비이자 수입, 업무 수입이 발생하면 뭐예요? 이게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ROA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자본이익 ROE는 주주의 수익률, 뭐냐면 수익성. 이것도 투자된 자본을 이용하여 이익을 얼마나 넣느냐. 그렇죠.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 창출 정도. 그렇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예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ROA에 이제 비례하는 거예요. ROA에 비례하고 뭐예요? 자기 자본 비율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서 은행의 ROE가 높다면 이는 높은 위험의 결과예요. 높은 위험의 결과.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ROA하고 ROE는 옛날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항상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러한 계정 과목들은 평균의 개념이다. 이 평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 보면 국민은행은 BIS 비율이 시중 은행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고 나타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험 가중자산 원화 대출금 BIS 비율 쭉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 BIS 비율이
상승 원인은 어떻게 돼요? BIS 비율이 상승 원인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나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위험 가중 자산이 뭐가 좀 이상하죠? 기사가 상승이냐 하락 원인이겠죠. BISB의 하락 원인은 자기 자본 비율이 BIS 비율은 뭐예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거나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면 BIS 비율이 하락하죠. 그렇죠. 이건 하락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에게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은행의 BIS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위험 가중자산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 가중자산이 높아진 이유는 원화 대출 규모가 상승. 여기서 보면 원화 대출 규모가 상승했죠. 상승했기 때문이다. 위험 가중자산은 뭐냐면 대출금, 미수금, 가계입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 빌려준 돈, 대출채권이죠. 대출금을 자산 유형별로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값. 즉 빌려준 돈이 많아질수록 위험 가중자산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중치를 둔 거죠. 위험별로.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서 새로 도입된 바젤3 규제에 따르면 후순위 채무 자본 인정 금액이 감소한 부분도 BIS 비율. 뭐냐면 2013년 12월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 채권 조건부 자본증권은 회계상 부적격 자본 인정 증권인 부채성 자본으로 인식돼서 자본 인정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 자본으로 인정되잖아요. 자본, 영구채 같은 게 자본. 근데 이 중에서 2013년 12월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 채권 중에서 일부가 자본에서 자본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본으로 인정한 그럼 자기 자본이 줄어들죠.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본분의 위험 가중자산이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BISB를 줄어들죠. 이거라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NPL 신한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이 143%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3분기 2018년도 3분기 신한은행이 143%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뭐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그렇죠. 충당금 적립금분의 NPL. 그렇죠. 총액. 그죠. NPL 비율이라고 했죠. NPL. 그렇죠. 여기 보면 NPL 커버리지 비율은 충당금 적립의 고정 이하 여신 NPL 총액. 그렇죠. NPL. 그래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부실 채권 대비 충당금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NPL 커버리지 비율이 100%를 넘을 경우에는 뭐냐면 이 부실 채권, NPL 부실 채권이죠. 부실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도 이 충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예. 오늘은 은행회계 두 번째 시간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 그 다음에 NPL 그 비율, 그 다음에 NPL 커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ROE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